평생을 책과 함께 조용히 살아온 저에게 사랑은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왔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단 하나, 그의 가족만 잘 만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지나 도착한 그 집은 말 그대로 폐가였습니다. 기울어진 처마 아래로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허름한 대문 너머로는 알 수 없는 기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저는 묵묵히 손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낡았는데도 정돈이 되어 있는 벽지, 찢어진 소파 뒤로 드러난 낯선 전선, 그리고 지하로 이어진 철문 하나. 저는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가을입니다. 31살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 속에 파묻혀 사는 제 삶에 누군가 스며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연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현석 씨는 외모보다 말투가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무던하고 솔직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해도 무심히 웃고 일이 힘들다고 툴툴대면 말없이 물을 건네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한 동네에 살았고 퇴근길마다 버스를 함께 탔으며 그렇게 조금씩 일상이 겹쳐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현석 씨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을이 너를 좀 보고 싶어 하셔. 결혼 전엔 꼭 얼굴을 보고 싶대.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마침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식사 자리 같은 건 싫고 시골집에서 며칠 같이 지내보면 안 되겠냐고. 그게 우리 집 방식이래.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낸다고? 현석 씨는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야. 짧게라도 같이 생활해보면 사람 진심이 보인다고.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은 좀 옛방식이야. 사실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둘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현석 씨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현석 씨는 나도 아버지 생각 다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이 좀 불편한 방식으로 진심을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해줘.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 저는 퇴근 후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백팩 하나에 외출복 몇 벌, 물티슈와 작은 손수건, 그리고 어색하지 않으려고 준비한 손편지 한 장. 그 편지는 시어른께 드릴 생각이었어요.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진심을 다해 뵙겠다는 말이 담긴. 출발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자가용으로 절 데리러 왔고 트렁크엔 생수며 간식이 꽤 많이 실려 있었어요. 차가 좀 오래 걸려. 도착하면 연락도 잘 안 될 거야.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쪽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좌표 하나만 따라갔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험했고 마지막 40분쯤은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중간중간 끊겼고 라디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현석 씨는 계속 도로만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 고집도 세고 말도 함부로 하셔. 대신 거짓은 못 견뎌.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그냥 네 방식대로 행동해줘.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상하면 그냥 무시하라는 말. 저는 그 말이 나중에 그렇게 큰 의미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흐릿하게 표시된 마을 끝자락, 외따로 떨어진 언덕 위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반쯤 찢긴 채 붙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비닐로 덧대져 있었고 마당엔 고장난 양수기와 바람 빠진 자전거 타이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석 씨는 문을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야.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름 묻은 셔츠, 낡은 바지, 그리고 짧게 잘린 흰머리. 그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처절하며 손이 곱네. 며느리감이 되겠다더니 몇 날 며칠은 살아봐야 알지 않겠나. 그가 바로 오대근 씨, 현석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말투는 거칠었고 표정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인사를 드렸고 그의 시선은 몇 초 동안 제 얼굴에 머물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내가 겪게 될 일이 단순한 가족 체험이 아니란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저는 그 집 대문 안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뭔가 찝찝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에 오래된 기름때가 섞인 듯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기였습니다. 바닥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부엌은 전기 인덕션 대신 오래된 부탄 버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집안엔 TV도 없었고 냉장고는 문짝이 덜렁거리는 옛날 양문형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오대근 씨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담뱃불을 꺼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물 깃고 반찬 준비하게. 현석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전 그런 그를 믿었고 그렇게 며칠만 참자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온돌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전기장판은 없었고 이불에서는 낯선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최소한 비위생적이진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낯선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밖에선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고 오대근 씨는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나? 물통은 저기. 2통 퍼오면 되네. 그렇게 첫날 아침은 시작됐고 저는 무거운 고무 물통을 들고 수도가 있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는 고장나 있었고 빗물바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를 비틀어 물을 뽑아야 했습니다. 손은 얼었고 발끝은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이 집에 시험을 받으러 온 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이라도 통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사흘 정도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고춧가루 뒤적이며 묵은지를 손질하고
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루 3번 마당을 쓸었습니다. 오대근 씨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가끔 제 행동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관찰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을 쓸다 고개를 들었을 때 2층 작은 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분명 사람이 없어야 할 공간이었고 전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 뒤를 청소하다가 작은 금속 단자가 벽 틈으로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뭔지 모를 기시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집 너무 낡았는데 곳곳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엌에는 먼지가 없었고 장롱 손잡이는 헐어 있었지만 뽀얗게 닦여 있었으며 가장 구석진 방의 창틀마저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이 조성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르지 못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뭔가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듯한 웅하는 미세한 진동음.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뒤편 작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엔 외부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들었던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이상하게 정리된 물건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과 박스, 생수 박스, 닦인 철제 선반, 먼지 하나 없는 전등 스위치, 그리고 맨 안쪽 벽, 회색 콘크리트가 매끈하게 마감된 벽면 아래 작은 철문. 문고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바로 옆 걸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생각에 홀린 듯 그 자물쇠를 풀고 문을 당겼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고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계단 끝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공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벽면은 매끈하게 마감된 콘크리트였고 벽등 대신 바닥에서 희미한 간접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농가의 지하실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4개의 모니터가 벽면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모니터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집안의 부엌과 안방, 1개는 마당,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지금 이 순간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내 뒷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은 분명 내가 이 공간에 진입한 지금 이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고 카메라는 아주 정확히 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CCTV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시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깃는 내 모습, 부엌에서 된장을 푸던 내 손,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던 장면, 소파를 치우며 벽지 틈을 들춰보던 순간까지. 내가 기억하는 모든 장면들이 저장된 듯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전까지 나만 알았다고 생각했던 움직임까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지금까지 철저히 관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계단을 오르려던 그때 등 뒤에서 또각 기계음처럼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도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녀 계단으로 진입. 기록 개시.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실험인지 감시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고 다만 하나. 나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대상이었고 그 사실만이 머릿속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올라와 문을 닫고 나왔을 땐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바깥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거웠고 어디선가 닭이 울었습니다. 현석 씨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고 내가 방금 겪은 일에 대해 그 어떤 기척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을아, 거기 있었어? 아버지 오시기 전에 부엌 좀 정리해줘.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현석 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걸 모른다고? 나 혼자만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인가?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석 씨 옆에 천천히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오래된 집이야? 밑에 창고에 뭐 있는 것 같던데. 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아, 저기 예전에 아버지가 농사도구 모아놓은 창고였는데 요즘은 안 쓰셔. 벌레 많아. 위험하니까 그냥 가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로 모른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감시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계획했으며 나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당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직 진짜 주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본 감시 영상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 안쪽 장독 뚜껑 위로 거미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계단 아래에서 본 화면을 떠올리며 뜨거운 국물에도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오대근 씨는 나를 쓱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마당 끝에 앉은 현석 씨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웃었고 평소처럼 담백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잘 잤어? 어제 좀 춥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답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아침 식사 풍경 속에 나 혼자만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뭘 하는지 기록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밥알을 만지다 문득 떠오른 건
어젯밤 계단 위에서 들렸던 그 기계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인간적인 느낌이 전혀 없던 단정한 어조의 명령형 문장. 기록 개시. 지금도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나는 감시 대상이 맞는 건가? 혹시 나 말고도 이 집에 다녀간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자 온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해 봤습니다. 아버님, 여긴 원래 이렇게 조용한 마을인가요? 오대근 씨는 김치 그릇을 들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원래 아무도 안 살아. 그게 좋지. 짧고 무심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외딴 폐가. 외부 신호도 닿지 않는 공간. 완벽한 고립. 나는 그 말이 어쩐지 준비된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을을 택했다는 건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점심 무렵 현석 씨와 함께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 씨는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아버지가 그 뒤로 갑자기 이 동네 내려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 연락도 잘 안 됐고, 나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야 한 번씩 오게 됐지. 나는 조금 더 묻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혼자 연락 안 됨.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현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몰라. 아버지가 잘 말 안 하셔. 나 어릴 땐 어디 자재상 같은 데서 일하셨다는데 한동안 외국 나가 계시기도 했고, 솔직히 지금도 뭘 하는진 잘 모르겠어. 그 대답은 너무 담백했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날 시험하고 있으며 현석 씨조차 그 무대에 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담배를 태우고 있는 저 남자. 오대근이라는 사람이겠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행동도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 속에 유일하게 일관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방식. 그 눈빛은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지켜보는 연구자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유리창 틈에 아주 작은 원형의 물체 하나가 박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누르면 살짝 흔들리는 투명한 플라스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렌즈. 내 방에도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장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집 어디에 있어도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나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 감시 장치의 관리자. 그는 자기를 민 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나는 세 번째로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무슨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자각.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고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마지막 계단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정면을 응시한 채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는 내가 내려오는 걸 보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박가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는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곳은 불법적인 공간이 아니며 박가을 씨는 위법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관찰 중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숨이 거칠게 가팔라졌습니다. 관찰이요? 내가 뭘요? 왜 나를?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선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선 더더욱요. 단기간의 관계, 말과 행동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택하셨습니다. 실험이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대상이었다는 겁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표정, 반응, 언어 습관, 스트레스 내성, 불편에 대한 감정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합니다. 초기 관찰은 가정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위선 혹은 의도된 친절이 드러나는지 평가하죠. 박가을 씨는 평균 수치를 훌쩍 웃도는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 떠 있는 내 이미지, 손을 털며 미소 짓던 모습, 밥을 먹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던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진심입니까? 나라는 사람을 시험하고 점수 매기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철학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기록하고 보고할 뿐입니다. 그 말 속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과제를 설명하는 보고자의 자세였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계단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느껴졌고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존중? 자존감? 믿음?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나는 두 눈을 뜨고 누군가의 거짓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민 소장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선 아직 박가을 씨와의 대면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이 관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끝났고 다음은 판단의 시간이라는 걸요. 지하실을 빠져나와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비워졌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돌 하나가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민 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여전히 맴돌았고 화면 속에 비친 내 표정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되어
평가받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집 마당을 다시 밟았습니다. 현석 씨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까고 있었습니다. 가을아, 어디 갔었어? 아버지가 찾으셨는데.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미치도록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만 알아야 했을까? 그 감정이 가슴 한쪽을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을 끓이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다가 뚝 소리가 났고 나는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오대근 씨가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관찰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국자 손잡이를 꽉 쥐고 그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걸 눌렀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사랑하는 사람까지 끌어들였느냐고. 점심 식사 중에 오대근 씨가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잘 넘어가나? 단 세 글자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밥, 숨막히는 공간, 그리고 끝없이 지켜보는 눈.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어색한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 사람이 만족스러운 듯 수저를 내려놓는 걸 보았습니다. 만족. 나는 그 단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역겨웠습니다. 이게 그의 실험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통과된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는 건 아닐까?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틀 위에 손바닥을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유대가 아니라 냉정하게 조율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역할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오래 입던 잠옷, 메모지 한 권, 그리고 핸드폰. 돌아갈 차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현석 씨였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너 이상해. 무슨 일 생긴 거지?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사랑조차 의심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석 씨, 나 그냥 조금만 쉬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기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내가 짐을 들고 마당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광택 있는 구두, 똑바른 자세. 오대근 씨였습니다. 박가을 씨, 어디 가시나? 아직 회장님께선 당신과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고 그 순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실험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본심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대근 씨는 정장 차림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의 기름 묻은 러닝 셔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 윤기 도는 구두, 그리고 어딘가에선 분명 향수 냄새가 아주 옅게 퍼졌습니다. 나는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그를 향해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떠나려 하시는군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박가을 씨, 회장님께선 당신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회장님이 누굽니까? 여태껏 날 지켜본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당신 아닙니까? 그는 짧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본명은 오대근이고 광일투자 대표입니다. 현석이 아버지고요.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접근하는 사람은 더더욱. 나는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날 이곳으로 불러 감시하고 실험한 겁니까?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지 판별할 상품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요.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감정, 사랑, 진심. 전 그 단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로 내 돈을 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신이 아니란 보장 누가 해줍니까? 결국 확인은 내가 해야 했습니다. 나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현석 씨도 실험의 일부였다는 겁니까?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만은 이 판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순한 아이예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그 아이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격이라니요.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한참을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하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오대근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돌아 민 소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민 소장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잡고 발을 디뎠을 때 오대근의 마지막 말이 따라왔습니다. 이 실험을 통과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 의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건 승낙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가방끈을 움켜쥐고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설 때 뒤에서 현석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가을아, 어디가?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려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붉은 신호등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되고 있었고 나는 여행 가방을 붙잡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나는 강원도 한 산골 마당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공기 냄새가 반겨왔습니다. 텁텁한 먼지와 습기가 섞인 냄새. 책상 위엔 출판사 편집자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몇 주 전 사둔 계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잠깐 바깥 세상에 갔다가 돌아온 느낌이 아니라 한 겹 껍질이 벗겨진 채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현석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건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벨소리는 3번 울리고 꺼졌고 메시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아, 잘 갔어? 지금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내가 괜찮은지만 알고 싶었어. 나는 그 메시지를 10번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그도 그들 편이었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이틀 동안 나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먼지를 닦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조금씩 감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허탈함,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나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그들은 나를 시험했지만 나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지쳤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3번째 날 밤 다시 현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을아, 아버지가 너한테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네 편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은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 편이었어.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창문 너머 흐릿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건 단지 그 집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시험하든 누가 나를 감시하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만든 자리에서 내가 만든 방식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묵직한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원고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두었고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 앞까지 걸어가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오현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와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는 건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가을아.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 앞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고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너 떠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따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라고. 근데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 지켜봤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지켜봤다고. 나는 그 말 듣고 처음엔 뭔 소린지도 몰랐어. 근데 점점 알겠더라. 나는 조용히 입술을 눌렀습니다. 현석 씨는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도 믿고 싶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지냈든 뭐가 있었든 너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버지랑 나 사이에 내가 껴 있었던 거란 것도. 나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석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아버지랑 상관없이 우리 둘만의 일로. 나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눈, 무릎 위로 흐른 빗물. 나는 오래도록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석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누군가의 시험 속에서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당신이든 당신 아버지든 누구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내 마음 속에도 작은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게 실감났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출판사에 출근해서 원고를 읽고 늦은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메모를 합니다. 책상 위엔 아직도 그날 강원도에서 가져온 작은 노트가 놓여 있고 그 속엔 제가 쓴 글이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돌아온 이후로 저는 가끔 그 집을 떠올립니다. 낡은 지붕, 흐릿한 마당, 그리고 그 아래 감춰졌던 감시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장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분명 남아있지만 저는 그걸 내가 속았던 흔적이 아니라 내가 버텨낸 증거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석 씨와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내가 떠난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의심받아선 안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때 저는 누군가의 판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태도가 관찰되었고, 감정이 기록되었고, 진심이 점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낸 유일한 것이었고, 그걸 지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조건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이 불편하게 반응할 때도, 피곤할 때도, 실수할 때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검증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심은 말로 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먼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받고 있다면 그곳에서 당신을 지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시험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